우리는 몸이 보내는 신호를 자주 놓칩니다. 너무 바빠서, 너무 익숙해서, 혹은 그게 신호인 줄도 몰라서.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온 병은 사실 오랫동안 준비된 결과였는지도 모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우리 주변에 있을 법한 누군가의 삶을 통해 조용히 찾아오는 질병들을 들여다보려 합니다. 그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올해 58세 윤덕한 씨, 인쇄소를 운영하는 자영업자입니다. 아내는 일찍 세상을 떠났고 자식들은 모두 출가해 각자의 삶을 살고 있었죠. 혼자 사는 그의 식사는 늘 대충이었습니다. 아침엔 믹스커피 2잔, 점심은 편의점 도시락, 저녁엔 고깃집에서 상가 이웃들과 소주 2병이 일상이었죠. 어쩌다 일찍 집에 가는 날에도 혼자 소주병을 열었습니다. 겉으론 성실하고 활기찬 사람이었지만 그 속엔 쌓인 피로와 무관심이 조용히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덕한 씨는 젊을 때부터 짜고 기름진 음식을 좋아했습니다. 된장찌개엔 소금을 한 숟가락 더, 김치는 짠맛이 제대로 살아있어야 한다고 믿었죠. 스트레스를 풀 땐 늘 술이었고요. 그는 몰랐습니다. 그 당연한 습관들이 그의 혈관을 조용히 잠식하고 있었단 걸. 지속적인 나트륨 섭취는 혈관 벽을 두껍게 만들고 혈압을 천천히, 그러나 꾸준히 끌어올립니다. 처음엔 그냥 머리가 띵하고 어깨가 뻐근한 정도였습니다. 운동 부족이려니 하고 넘겼죠. 그러다 어느 날 일을 하던 중 갑작스러운 현기증과 두근거림에 휘청이고 말았습니다. 겁이 난 그는 가까운 내과를 찾았습니다. 검사 결과는 수축기 168, 이완기 104, 명백한 고혈압 2기였습니다. 의사는 말했습니다. 이대로 가면 심장질환이나 뇌졸중으로 이어질 수 있어요. 그날 이후 덕한 씨는 결심합니다. 이대로 살 순 없다. 그는 국물을 끊고 저염 간장을 사용하며 직접 요리하는 날을 조금씩 늘려갔습니다. 퇴근 후엔 30분씩 공원을 걷기 시작했고 술도 점차 줄였습니다. 주 1회로 절주에 성공한 뒤 지금은 금주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매일 아침 정해진 시간에 빠짐없이 혈압약을 복용하는 것이었죠. 3개월 후 그의 혈압은 130에 84까지 내려갔습니다. 지금의 덕한 씨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병원 안 갔으면 아직도 소금에 절인 인생을 살고 있었겠죠. 웃으며 말했지만 그 웃음 뒤에는 결심과 고통이 고스란히 배어 있었습니다. 고혈압은 조용히 찾아옵니다. 그리고 당신에게서 당신을 빼앗아갑니다. 혹시 지금 피곤하고 머리가 띵하다면 한 번쯤 병원에 들러보세요. 당신의 수치는 곧 당신의 삶 그 자체일 수 있습니다. 이번엔 한 남자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가 흔히 간과하는 질병, 비알코올성 지방간에 대해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올해 54세 이기문 씨, 20년 넘게 배송 일을 해온 베테랑 택배기사입니다. 햇살보다 이른 시간에 출근해 별빛보다 늦게 퇴근하는 날이 많았죠. 두 아이는 대학생, 아내는 식당 주방에서 일합니다. 자신이 가족의 기둥이라 믿었고 그 믿음이 그를 쉬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의 하루는 늘 바빴습니다. 아침은 편의점 삼각김밥 하나, 점심은 차 안에서 먹는 인스턴트 도시락, 저녁은 배달치킨과 맥주 2캔이 기본이었죠. 술은 잘 안 마신다고 했지만 문제는 그게 아니었습니다. 기름진 음식, 단 음료, 운동 부족, 그게 그의 간을 조용히 잠식하고 있었던 겁니다. 김은 씨, 간 수치가 너무 높아요. ALT 수치가 148입니다. 정상은 40 이하인데요. 회사 건강검진에서 뜻밖의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는 술을 거의 안 마신다고 했죠. 그런데 왜 간 수치가 높을까요? 바로 비알코올성 지방간, 말 그대로 술과는 관계없이 간에 지방이 쌓여 생기는 질환입니다. 이 병의 무서운 점은 증상이 거의 없다는 것입니다. 피로감, 스트레스 때문이라 넘기기 쉽고 복부 불편감, 그날따라 그런 거라며 무시하죠. 하지만 이 상태를 방치하면 간염, 간경변, 간암까지도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대로 가면 큰 병 납니다. 의사의 말에 김은 씨는 처음으로 진지하게 자신을 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이후 그는 변하기 시작했죠. 밤 11시 이후엔 아무것도 먹지 않았고 매 끼니 채소를 반 이상 채웠습니다.
달달한 커피는 블랙으로 바꾸고 주말마다 가까운 공원에서 40분씩 걸었습니다. 처음엔 배가 고파 짜증도 났고 몸이 무거워 운동도 힘들었지만 한 달, 두 달, 그리고 세 달 후 재검사에서 간 수치는 ALT 148, 62, 38로 정상 수치로 돌아왔습니다. 지금의 김훈 씨는 말합니다. 나는 내 간이 고장 날 줄 몰랐어요. 술도 안 마시니까 당연히 괜찮다고 생각했죠. 그는 고개를 숙이다 이내 조용히 웃음을 지어 보입니다. 간은 아프다는 말도 안 해요. 그게 더 무서운 거죠. 비알콜성 지방간은 조용한 살인자입니다. 당신이 운동을 하지 않고 기름지고 단 음식을 즐기며 밤마다 야식을 먹는다면 이미 시작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가족을 위해, 나를 위해 지금 당장 식탁 위 한 숟갈을 줄이고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을 선택하세요. 간이 말을 걸기 전에 우리가 먼저 귀 기울여야 합니다. 자, 이번엔 한 여성의 삶을 통해 퇴행성 관절염에 대해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올해 62세 이정자 씨. 30년 넘게 초등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다 퇴직하고 지금은 첫 손주를 돌보며 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아침엔 시장 봐서 반찬을 만들고 점심엔 손주의 식사를 챙기고 오후엔 공원에 데려가 놀아주죠. 그녀에겐 매일이 바쁘고 치열한 하루였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부터인가 무릎이 뻐근하게 아프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나이 들어 그런가 보다 하고 넘겼죠.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계단을 오르는 것조차 두려워졌습니다. 정자 씨는 늘 교단에서 하루 종일 서서 수업을 진행했었습니다. 앉을 시간도 없었고 쉬는 시간엔 복도 순찰까지 했었죠. 퇴직 후에도 무릎을 쉬게 할 틈이 없었습니다. 쪼그려 앉아 손주를 씻기고 장바구니를 들고 언덕을 오르고 주방에선 하루 종일 서 있었으니까요. 통증이 심해져 결국 병원을 찾은 정자 씨. 의사는 무릎 MRI를 보여주며 말했습니다. 연골이 거의 다 닳았습니다. 이대로 두면 인공관절 수술까지도 갈 수 있어요. 그녀는 충격이었습니다. 나는 그냥 평범하게 살았을 뿐인데 퇴행성 관절염은 시간이 쌓여 만든 병입니다. 특별히 큰 사고가 없었더라도 오랜 시간 관절을 무리하게 사용하거나 체중 부담이 크면 연골이 닳기 시작합니다. 초기에는 무릎 시큰함, 뻣뻣함, 계단 통증으로 시작되고 진행되면 관절 사이가 좁아지며 연골이 완전히 마모될 수도 있습니다. 정자 씨는 치료를 결심합니다. 체중을 5kg 줄였고 정형외과에서 히알루론산 주사를 맞았습니다. 그리고 물리치료사에게 배운 무릎 근육 강화 운동을 하루 2번씩 했습니다. 동네 수영장에도 등록해 일주일에 3번은 물속 걷기로 체중 부담을 줄였죠. 3개월 후 그녀는 계단을 오를 때 이젠 잡고가 아니라 딛고 올라가요라고 말합니다. 아직 완전한 회복은 아니지만 무릎의 통증은 확실히 줄어들었습니다. 지금의 정자 씨는 손주와 놀이터에서 미끄럼틀을 함께 탈 수 있을 정도가 됐습니다. 미소 짓는 얼굴엔 다시 활력이 돌고 있었습니다. 퇴행성 관절염은 노화가 아니라 관리하지 않은 시간의 결과입니다. 지금 무릎이 뻐근하다면 잠깐 멈춰서서 내 관절에게 물어보세요. 지금 내가 널 혹사시키고 있는 건 아닐까? 이번엔 한 남자의 가슴속 이야기로 심방세동이라는 질병에 대해 알아보려 합니다. 올해 56세 박진수 씨. 20년 넘게 서울 시내를 누비는 택시 기사입니다. 하루 12시간 가까이 운전대에 앉아있는 게 일상이죠. 아내는 마트에서 일하고 두 딸은 막 사회에 나가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진수 씨는 말합니다. 내가 벌어야 우리 가족이 돌아가죠. 그는 하루에 커피를 5잔 마셨습니다. 한 잔으로는 정신이 안 들었고 식사는 대개 김밥 한 줄 혹은 컵라면. 잠은 늘 부족했고 담배는 아직 못 끊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신호 대기 중이던 진수 씨의 가슴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심장이 뛰다 말다 다시 두근, 그리고 숨이 찼습니다. 손에 땀이 나고 뒷목이 뻣뻣하게 굳어갔죠. 운전석에 앉아 그대로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겨우 차를 갓길에 대고 지나가던 시민에게 도움을 청해 응급실로 실려간 그는 심전도 검사를 받았습니다. 심방세동이네요. 의사는 담담하게 말했지만 진수 씨는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심방세동은 심장이 불규칙하게 뛰는 부정맥의 일종입니다. 정상적인 심장 박동 대신 마치 가슴 안에서 물고기가 퍼덕이는 듯 빠르게 혹은 불규칙하게 뛰는 상태죠. 이 상태를 방치하면 심장 기능이 떨어지고 심부전이나 뇌졸중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진수 씨는 그날 이후 커피를 하루 한 잔으로 줄였고 담배를 끊기 위한 약물 치료를 시작했습니다. 식사는 시간을 정해놓고 먹었고 심박수를 체크하는 앱을 깔아 매일 아침과 저녁 맥박을 측정합니다. 가장 중요한 건 혈전 예방 약과 심박 조절제를 매일 복용하는 것이었죠. 처음엔 약을 먹는다는 게 겁났어요. 하지만 지금은 내 심장을 설득하는 일 같아요. 3개월 후 그의 심장은 훨씬 안정되었고 가슴이 두근거리는 일은 거의 사라졌습니다. 이제는 심장이 아니라 내가 내 삶을 조절할 수 있다는 느낌이 들어요. 심방세동은 소리 없이 다가옵니다. 갑자기 찾아온 불규칙한 두근거림은 우리 몸이 내는 중요한 신호일 수 있습니다. 혹시 지금 당신의 가슴이 자주 쿵 하고 내려앉는다면 그건 당신의 심장이 말을 걸고 있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오늘은 한 여성의 이야기를 통해 이상지질 혈증, 흔히 말하는 고지혈증에 대해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올해 53세 김선영 씨, 보험 설계사로 15년째 일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돈이다라는 말처럼 아침부터 저녁까지 스케줄이 촘촘했죠. 점심은 늘 외부 미팅으로 해결했고 밤엔 거래처 사람들과 회식이 잦았습니다. 떡볶이, 치킨, 삼겹살, 맥주, 소주. 그녀는 말합니다. 먹는 게 일의 일부니까요. 선영 씨는 몸무게도 보통이고 겉보기엔 건강한 사람이었습니다. 자주 피곤하긴 했지만 그건 다 나이 탓이지 하고 넘겼죠. 그러다 어느 날 회사 건강검진 결과를 받았습니다. 총 콜레스테롤 268, LDL 수치 171, 중성지방 215입니다. 의사는 말했습니다. 이건 고지혈증입니다. 지금부터 관리 안 하면 심근경색이나 뇌졸중 위험이 있습니다. 그녀는 놀랐습니다. 살도 안 찐 내가 왜 고지혈증이죠? 그건 바로 피 속에 쌓인 기름 때문이었습니다. 고지혈증은 콜레스테롤이나 중성지방이 비정상적으로 많은 상태입니다. 초기엔 전혀 증상이 없습니다. 하지만 이 수치가 높으면 혈관 벽에 기름 찌꺼기가 쌓이기 시작하죠. 그게 쌓이다 보면 혈관이 좁아지고 터지기도 합니다. 결국 심장마비, 뇌졸중이라는 무서운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날 이후 선영 씨는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라떼 대신 블랙커피, 치킨 대신 닭가슴살 샐러드, 간식은 견과류와 삶은 달걀로 바꿨습니다. 또 매일 저녁 30분씩 걷기 운동을 시작했고 매주 같은 요일, 같은 시간에 약을 복용했습니다. 3개월 후 재검사 결과 총 콜레스테롤 198, LDL 120으로 수치가 안정 범위에 들어왔습니다. 지금의 선영 씨는 말합니다. 나도 몰랐어요. 내 피 속에 기름이 그렇게 많을 줄은. 그녀는 멋쩍게 웃으며 약통을 들어 보였습니다. 이제는 약이 아니라 자신을 지키는 루틴이 되었다고 말이죠. 고지혈증은 겉으로는 티가 나지 않습니다. 당신이 마른 체형이라도 식습관과 생활습관이 그렇다면 이미 당신 피 속엔 기름이 흐르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번엔 한 여성의 조용한 일상을 통해 경도인지장애에 대해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올해 59세 이경숙 씨, 서울 시내 구립도서관에서 20년 넘게 사서로 일해왔습니다. 조용한 공간, 정돈된 책장, 익숙한 활자들. 그녀는 책을 통해 세상과 소통하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그 익숙하던 책 속 단어 하나가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처음엔 피곤해서 그런가 보다 했습니다. 누구나 단어가 막힐 때는 있으니까요. 그런데 다음날 도서관 카운터 비밀번호가 손끝에서 멈췄고
며칠 후엔 매일 걷던 골목길에서 방향을 틀지 못하고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이상하다, 내가 이럴 리가 없는데. 그녀는 결국 신경과를 찾았습니다. 정밀검사 결과는 경도인지장애. 아직 치매는 아닙니다. 하지만 이 상태를 관리하지 않으면 수년 내 치매로 진행될 확률이 높습니다. 경도인지장애는 기억력과 인지 기능이 동년배 평균보다 떨어지는 상태입니다. 하지만 일상생활은 아직 유지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냥 나이 탓이겠지 하고 넘긴다는 점입니다. 경숙 씨는 결심했습니다. 자신의 뇌를 다시 훈련시키기로. 그녀는 매일 아침 도서관 문을 열기 전 20분씩 걷기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매주 3권의 책을 읽고 그 내용을 요약하며 손글씨로 써내려갔습니다. 정제된 식단도 실천했습니다. 당분 줄이고 등푸른 생선과 견과류를 늘렸습니다. 무엇보다 하루 7시간의 수면을 지키기 위해 밤 10시 이후엔 휴대폰을 멀리했습니다. 6개월 후 정기검진에서 그녀의 인지기능은 안정적이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어휘 기억력 검사에서도 점수가 소폭 상승했습니다. 나는 아직 나를 기억할 수 있어요. 그녀는 그렇게 말하며 작은 수첩을 꺼내 웃었습니다. 경도인지장애는 조용히 다가옵니다. 단어가 막히고 이름이 떠오르지 않고 약속을 잊기 시작한다면 그건 뇌가 내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당신의 뇌를 잊기 전에 지켜야 합니다. 이번엔 한 여인의 걸음을 통해 척추관 협착증에 대해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올해 62세 정정혜 씨. 30년 넘게 재래시장에서 나무를 팔아온 분입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나 시장으로 나가고 하루 10시간 이상을 서서 장사를 했죠. 무거운 나물 박스를 나르고 손님들과 웃으며 흥정하고 끝나고 돌아오면 허리를 쭉 펴보는 게 가장 큰 일이었습니다. 그녀는 말합니다. 허리는 원래 아픈 거라 생각했어요. 실제로 10년 넘게 허리 통증을 안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 다리가 저리고 감각이 둔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걷다가 주저앉는 일이 점점 많아졌죠. 결국 병원에 간 그녀는 MRI 촬영 결과를 들었습니다. 척추관 협착증입니다. 신경이 눌려 다리까지 문제가 간 상태예요. 그녀는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척추관 협착증은 척추 내 신경이 지나가는 통로가 좁아지는 질환입니다. 주로 나이 들며 디스크 퇴행, 인대 두꺼워짐, 관절 비대 등이 원인입니다. 허리 통증은 물론 엉치, 다리, 종아리로 이어지는 통증과 저림, 그리고 보행장애로 발전합니다. 중요한 건 허리 아픈 건 참으면 되지라는 습관적 무시가 이 병을 키운다는 사실입니다. 그날 이후 정혜 씨는 변했습니다. 시장에 나가는 날도 무게를 줄여 2번 나눠 나르기 시작했고 틈날 때마다 벽에 기대 허리 스트레칭을 했습니다. 정형외과에서 처방받은 신경차단 주사치료, 물리치료사의 지시에 따른 허리, 엉덩이 근력 운동도 꾸준히 실천했죠. 그리고 무엇보다 장사 중간중간 앉아서 쉬는 걸 허락하기 시작했습니다. 6개월 후 그녀는 시장까지 쉬지 않고 20분 연속 걸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처음엔 앉는 게 지는 것 같았어요. 근데 이젠 알아요. 걷기 위해 잠시 멈추는 것도 용기라는 걸. 그녀는 조용히 웃으며 무릎을 한번 쓸어내렸습니다. 척추관 협착증은 당신의 걸음을 앗아가는 병입니다. 그리고 그 신호는 이미 허리 통증이라는 이름으로 다가왔을지도 모릅니다. 지금 당신의 허리가 자꾸 무겁고 다리가 저리다면 그건 그냥 나이 탓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한 남자의 시선을 따라 녹내장이라는 병에 대해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올해 58세 최용석 씨. 30년 넘게 사진작가로 활동했고 퇴직 후엔 소형 필름 카메라를 들고 동네 풍경을 찍으며 지냈습니다. 빛을 읽고 구도를 보고 찰나를 기록하는 게 그의 일이자 인생이었죠. 그런데 어느 날 사진을 정리하다 자신의 작품에 이상한 어둠이 번져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배경이 흐릿하게 겹쳐 보였고 피사체 주변이 뿌옇게 번졌죠. 내가 초점을 잘못 맞췄나? 하지만 카메라는 멀쩡했습니다. 문제는 그의 눈이었습니다. 며칠 후 집 계단을 내려오던 그는 헛디뎌 넘어질 뻔했습니다. 계단 아래가 잘 안 보였던 겁니다. 그날 그는 안과를 찾았습니다. 검사 결과는 개방각 녹내장. 의사는 말했습니다. 시신경이 조금씩 손상되고 있습니다. 한번 손상된 시신경은 회복되지 않아요. 지금부터는 더 이상 진행되지 않게 막는 게 중요합니다. 녹내장은 시신경이 손상되며 시야가 점점 좁아지는 병입니다. 초기에는 자각 증상이 거의 없습니다. 시야의 바깥쪽부터 천천히 사라지며 어느 날 계단이 안 보인다든가 사람 얼굴 일부가 잘리게 보이면서 인지하게 됩니다. 이 때문에 조용한 시력 도둑이라 불립니다. 용석 씨는 그날 이후 하루 2번 정해진 시간에 안약을 넣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불편했지만 지금은 세수처럼 당연한 루틴이 됐습니다. 또한 카페인 줄이고 수분을 천천히 나눠 마시고 스트레스를 줄이는 생활 방식으로 바꿨습니다. 3개월 후 재검사에서 시신경 손상은 더 이상 진행되지 않았다는 소견을 받았습니다. 그는 다시 카메라를 들고 햇살 좋은 날 골목으로 나섰습니다. 나는 지금 내 시야를 찍고 있는지도 모르겠네요. 그는 웃으며 셔터를 눌렀습니다. 녹내장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시작됩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당신의 세계를 조용히 가려버릴 수 있습니다. 지금 시야가 조금 어색하게 느껴진다면 그건 단순한 피로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빛을 잃기 전에 당신의 눈을 지켜야 합니다. 오늘은 한 여인의 피로를 따라 갑상선 기능저하증에 대해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올해 55세 윤미경 씨. 중학교 행정실에서 일한 지 18년째. 규칙적인 출퇴근, 안정적인 일, 크게 스트레스도 없는 환경이었죠. 하지만 최근 들어 그녀는 아침마다 몸을 일으키는 게 너무 힘들었습니다. 출근길에 눈이 제대로 떠지지 않았고 사무실에 앉아도 멍한 느낌이 가시질 않았죠. 예전엔 1시간 걸리던 업무도 이젠 2번씩 확인해야 했습니다. 몸이 무거웠고 얼굴이 붓고 체중도 갑자기 늘었습니다. 내가 게을러진 걸까? 스스로를 자책하기 시작했죠. 그러다 우연히 거울 앞에서 눈썹 바깥쪽이 듬성듬성 빠진 걸 보고 그녀는 병원을 찾았습니다. 혈액 검사를 받은 결과는 갑상선 기능저하증. 호르몬이 제대로 분비되지 않아서 온몸의 대사가 느려진 상태입니다. 갑상선은 목 앞쪽에 있는 작은 기관이지만 우리 몸의 대사를 조절하는 중요한 호르몬을 분비합니다. 이 기능이 저하되면 몸의 에너지 사용, 체온 조절, 감정, 소화, 전신이 느려지고 무거워지게 됩니다. 미경 씨는 의사에게 말했습니다. 전 그냥 갱년기인 줄 알았어요. 자신을 더 이상 못 믿겠는 느낌이었거든요. 의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하루 한 번 아침 공복에 약을 복용할 것을 권했습니다. 그녀는 처방받은 갑상선 호르몬제를 매일 아침 알람에 맞춰 복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식습관도 바꿨습니다. 요오드 과잉 섭취는 줄이고 단백질과 미네랄이 풍부한 식단으로 교체했죠. 매일 20분 산책, 잠들기 전 스마트폰 사용 줄이기, 그리고 자신을 탓하지 않는 마음 훈련. 3개월 후 그녀는 아침이 훨씬 가벼워졌고 체중은 서서히 줄기 시작했으며 무엇보다 스스로에 대한 신뢰가 회복됐습니다. 게을러진 게 아니었어요. 그저 내 몸이 말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갑상선 기능저하증은 무기력, 피로, 체중 증가, 우울감 등 수많은 신호로 당신에게 말할 겁니다. 혹시 지금 왜 이렇게 내가 나 같지 않지? 그런 생각이 들고 있다면 그건 당신의 잘못이 아닙니다. 한 번쯤 피 속의 숫자를 확인해 보세요. 오늘은 한 여성의 손끝에서 시작된 이야기로 손목 터널 증후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올해 57세 김말순 씨. 동네 반찬 가게를 운영한 지 12년째입니다.
새벽엔 장을 보고 오전엔 반찬을 만들고 오후엔 포장과 배달까지 하루 종일 손이 쉴 틈이 없었습니다. 말순 씨는 말합니다. 제 손은 쉴 새가 없어요. 쉬면 그게 더 불안하죠. 그런데 몇 달 전부터 이상한 증상이 찾아왔습니다. 밤마다 손이 저려서 잠에서 깼고 아침엔 젓가락질이 힘들 만큼 감각이 둔했습니다. 처음엔 나이 탓인가 보다 생각했지만 어느 날 뜨거운 국을 들다가 손에서 떨어뜨리고 말았습니다. 그제야 병원을 찾았습니다. 손목 터널 증후군입니다. 의사의 말에 그녀는 고개를 갸웃했죠. 손목 터널 증후군은 손목을 지나는 정중신경이 눌려 감각 이상, 저림, 통증을 유발하는 질환입니다. 하루 종일 손을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사람에게 특히 잘생기며 밤에 증상이 심해지기 쉬워 수면장애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말순 씨는 그날 이후 주방 한켠에 손목 보호대를 놓기 시작했습니다. 반찬을 만들고 나면 찬물 대신 따뜻한 물에 손을 담그고 손가락과 손목 스트레칭 루틴을 만들었습니다. 처음엔 생소하고 귀찮았지만 손에 다시 감각이 돌아오면서 이 루틴은 그녀의 회복법이 되었습니다. 정형외과에서는 주 1회 소염 주사 치료를 병행했고 증상이 심한 날은 잠시 손을 쉬는 날로 정했습니다. 내가 잠시 쉰다고 세상이 멈추진 않더라고요. 3개월 후 그녀는 더 이상 손이 저려 잠에서 깨지 않습니다. 젓가락질도 다시 편안해졌고 무엇보다 일이 두렵지 않게 되었습니다. 내 손목도 나처럼 쉼이 필요했나봐요. 말순 씨는 조용히 웃으며 장갑을 벗었습니다. 손목 터널 증후군은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당신의 일상 기능을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혹시 지금 밤에 손이 저리고 감각이 무뎌지고 있다면 그건 단순한 피로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손에게도 쉴 권리를 주세요. 이번엔 한 남자의 가슴속에서 벌어진 이야기로 공황장애에 대해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올해 54세 박상필 씨, 자동차 정비업을 20년 넘게 운영해온 자영업자입니다. 아침 7시 반 문을 열고 저녁 8시까지 손에 기름이 묻어있는 삶. 일을 쉰 날은 거의 없었습니다. 아내와는 대화보다 한숨이 더 많아졌고 아들은 집에 와도 말이 없었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그냥 견디는 게 일상이었죠. 그러던 어느 날 운전을 하다 신호대기 중이던 그는 갑자기 숨이 가빠지고 가슴이 쿵쾅거리며 손에 땀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고 숨을 어떻게 쉬는지도 잊은 것 같았습니다. 그는 차를 세우고 119를 불렀습니다. 응급실에서 심전도, 심장 초음파, PET-CT까지 받았지만 모든 결과는 정상이었습니다. 의사는 조심스레 말했습니다. 심장이 아니라 공황장애일 수 있습니다. 그는 혼란스러웠습니다. 나는 정신이 나간 게 아니야. 그 말이 마음속에서 계속 맴돌았습니다. 공황장애는 뚜렷한 외부 자극 없이 갑자기 극심한 불안과 신체 증상이 몰려오는 정신질환입니다. 가슴 통증, 숨가쁨, 두근거림, 식은땀, 현기증, 그리고 죽을 것 같다는 느낌까지 많은 사람이 심장마비로 오해해 응급실부터 찾는 병입니다. 그날 이후 상필 씨는 정신건강의학과를 찾았습니다. 처음엔 창피하고 겁났지만 의사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당신 잘못 아닙니다. 몸이 그동안 축적된 긴장을 견디지 못하고 경고를 보낸 겁니다. 그는 매일 아침 약을 복용하고 숨쉬기 훈련과 명상을 일상 루틴에 포함시켰습니다. 공황 발작이 왔을 때 대처하는 법을 배우고 하루 30분씩 동네를 산책하며 천천히 자신의 호흡을 회복해 갔습니다. 3개월 후 그는 운전할 때도 사람 많은 곳에서도 이젠 숨을 참지 않고 쉴 수 있게 됐습니다. 지금도 가끔 그 느낌이 오지만 그게 날 죽이지 않는다는 걸 아니까 두렵지 않아요. 그는 창문을 열고 천천히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공황장애는 누구에게나 올 수 있고 무엇보다 당신의 잘못이 아닙니다. 혹시 지금 숨이 막히고 이유 없이 불안하다면 혼자 두려워하지 마세요. 몸이 보낸 경고, 그 신호는 당신을 지키기 위한 시작일 수 있습니다.
오늘은 한 여성의 조용한 불편함을 따라 요실금이라는 질환에 대해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올해 60세 오미자 씨, 3남매를 키우며 평생을 가족을 위해 살아왔습니다. 아이들이 모두 출가한 지금 오랜만에 나를 위해 살아보자 다짐하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그날 친구들과의 모임에서 오랜만에 크게 웃고 나서야 그녀는 자신이 젖은 걸 느꼈습니다. 놀람, 당황, 수치심. 그 순간 모든 감정이 뒤섞였습니다. 그날 이후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웃는 것을 피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그 전부터 기침할 때, 계단을 내려갈 때 작은 압력에도 소변이 새어나오는 걸 몇 번 경험했지만 나이 들면 다 그런 거지 하고 넘겼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외출도 꺼려지고 밤에도 화장실 생각에 깊이 잠들지 못했죠. 그녀는 결국 조용히 산부인과를 찾았습니다. 검사 결과는 복압성 요실금, 출산, 폐경, 골반 근육 약화 등으로 방광을 지지해주는 힘이 줄어든 겁니다. 의사는 말했습니다. 병입니다. 부끄러운 게 아니라 치료해야 할 질환입니다. 요실금은 실수가 아니라 의학적으로 분명한 질환입니다. 특히 출산 경험이 있거나 폐경 후 골반 근육이 약해진 여성에게 자주 나타나죠. 그날 이후 미자 씨는 매일 아침 케겔 운동 3세트를 시작했고 카페인 섭취 줄이기, 하체 근력 운동도 병행했습니다. 3개월 후 밤에 깨는 횟수는 절반으로 줄었고 외출할 때도 불안보다 자신감이 앞섰습니다. 의사와의 상담을 통해 수술이 필요한 단계는 아니라는 확답도 들었고 그녀는 오랜만에 댄스 동아리 모임에 다시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다시 웃게 됐어요. 이젠 참지 않아도 되거든요. 요실금은 말하지 않으면 당신의 일상을, 자신감을, 웃음을 조금씩 갉아먹는 병입니다. 혹시 지금 자꾸 화장실이 가까워지고 작은 움직임에도 불안하다면 혼자 참지 마세요. 치료할 수 있는 질병입니다. 그리고 다시 당당히 웃을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엔 한 남자의 밤을 따라 전립선비대증이라는 병에 대해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올해 63세 조영만 씨. 퇴직 후 작은 카페를 열고 조용히 손님을 맞으며 하루를 보내는 게 그의 새로운 일상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평온한 일상엔 밤마다 3번씩 깨어나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처음엔 나이 들면 다 그런 거지 싶었죠. 하지만 소변 줄기는 약해졌고 볼일을 보고도 개운하지 않았으며 갑자기 소변이 마려워 뛰어가는 날도 많아졌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내 몸인데 마음대로 안 되는 게 이렇게 무력한 일이더라고요. 어느 날 새벽 3시 또다시 화장실을 가다 문지방에 발을 부딪혔고 그는 넘어지며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이건 아니지. 다음 날 그는 조용히 비뇨기과를 찾았습니다. 검사 결과는 전립선비대증. 전립선이 커지면서 요도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방광이 완전히 비워지지 않아 자주 소변이 마렵고 잔뇨감이 생깁니다. 전립선은 남성의 생식기 아래에 위치한 작은 기관으로 나이가 들며 커지는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문제는 그 커진 전립선이 소변 길목인 요도를 눌러 배뇨 문제를 유발하는 것이죠. 영만 씨는 민망해서 병원 못 간다는 말이 얼마나 어리석은 건지 그날 이후 절감했습니다. 그는 아침마다 전립선 약을 복용했고 카페인과 맥주를 줄이며 저녁 7시 이후엔 수분 섭취를 조절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내가 남자답지 못해진 게 아니다라는 걸 스스로 받아들였습니다. 문제는 자존심이 아니라 방광이었더라고요. 3개월 후 그는 밤에 단 한 번만 깼고 소변 후에도 답답함 없는 시원함을 느낄 수 있게 됐습니다. 카페 단골 손님들과도 다시 웃으며 얘기할 수 있게 되었고 자신감은 조용히 하지만 확실히 돌아왔습니다. 전립선비대증은 쉬쉬한다고 사라지지 않습니다. 밤마다 화장실을 찾는 당신, 혹시 지금도 참는 게 익숙해졌다면 이젠 참지 말고 지켜야 할 당신을 먼저 챙겨야 할 때입니다. 이번 이야기는 한 여성의 피부를 통해 건선이라는 질환에 대해 알아봅니다.
올해 52세 최수진 씨. 학원에서 국어를 가르치며 20년째 아이들을 만나는 선생님입니다. 칠판 앞에 서는 게 익숙하고 목소리는 또렷했으며 늘 단정한 복장을 유지해왔죠. 하지만 몇 달 전부터 그녀는 긴 소매만 입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팔꿈치 주변이 조금씩 붉게 일어나기 시작했고 피부가 하얗게 벗겨지며 거칠어졌습니다. 그냥 건조해서 그런가? 보습제를 바르고 넘겼지만 증상은 점점 넓어졌고 무릎과 두피, 뒷목까지 번졌습니다. 수업 중 학생의 눈길이 자꾸 팔로 향하는 걸 느끼며 그녀는 말하는 것보다 감추는 것에 집중하게 됐습니다. 병원에서의 진단은 만성건선, 단순한 피부염이 아닙니다. 면역계가 피부세포를 잘못 공격해 정상보다 7배 빠르게 각질이 쌓이는 자가면역 질환입니다. 건선은 감염되는 병도 아니고 위생과도 무관합니다. 하지만 외관상 붉고 거친 병변 때문에 많은 환자들이 시선과 편견에 노출됩니다. 가려움, 통증뿐 아니라 자존감, 사회적 거리, 심리적 위축까지 함께 찾아오죠. 그날 이후 수진 씨는 피부과 전문의의 처방으로 면역 조절제와 연고 치료, 광선 치료를 주 2회 병행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생활 리듬과 스트레스 조절이었습니다. 그녀는 매일 밤 잠들기 전 일기를 쓰고 자극적인 음식과 음주를 줄였으며 매주 한 번 요가 수업을 듣기 시작했습니다. 4개월이 지난 지금 피부는 눈에 띄게 호전됐고 무엇보다 그녀의 시선이 다시 사람을 향하게 됐습니다. 예전엔 그냥 가리기만 했어요. 지금은 관리하고 있다는 게 보여요. 그게 달라요. 건선은 그저 피부에 생긴 병이 아닙니다. 몸속 면역이 나를 공격하는 전신질환입니다. 혹시 지금 자꾸 벗겨지고 붉고 가렵고 사람 앞에 서는 게 두려워졌다면 혼자 감추지 마세요. 피부는 당신의 신호입니다. 그 신호에 귀를 기울일 때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남성의 식탁 위에 숨겨진 병, 만성 위염에 대해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올해 56세 유상구 씨. 퇴직 후 작은 분식집을 시작하며 이젠 좀 편하게 살자고 말하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하루는 늘 공복에 커피로 시작됐고 하루 종일 짜고 맵고 기름진 냄비 앞에 서 있어야 했죠. 그는 말합니다. 속이 쓰린 건 늘 있었어요. 그냥 내가 위가 좀 예민하구나 싶었죠. 하지만 어느 날부턴가 더부룩함이 식사 후에도 가시질 않았고 밤에 누우면 명치가 뜨겁고 쓰라렸습니다. 그러다 우연히 체중이 4kg 이상 빠졌고 그는 뒤늦게 내과를 찾았습니다. 위내시경 결과는 만성 위축성 위염, 헬리코박터균 양성 반응, 위 점막이 얇아지고 위산에 취약해진 상태입니다. 지금 이대로 방치하면 위암으로 이어질 수 있어요. 위염은 단순한 속쓰림이 아니라 위 점막에 생긴 만성적인 염증입니다. 특히 헬리코박터 파일로리균이 있을 경우 장기간 방치되면 위축성 위염, 장상피 화생, 위암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날 이후 상구 씨는 3주간의 재균 치료를 시작했습니다. 매일 아침과 저녁 항생제와 위 보호제를 복용하며 무조건 시간에 맞춰 약을 챙겼습니다. 식습관도 바꿨습니다. 자극적인 반찬 대신 미음과 삶은 채소로 시작했고 공복 커피는 끊었으며 늦은 밤 야식도 이젠 과거형이 되었습니다. 3개월 후 재검 결과 헬리코박터균은 음성으로 나왔고 지속적인 보호약 복용으로 위 점막은 안정 상태에 들어섰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이제 속이 아니라 내가 편해졌어요. 만성 위염은 그냥 위가 좀 안 좋은 거겠지라는 말 속에 숨은 병입니다. 혹시 지금 속쓰림이 반복되고 체중이 이유 없이 빠지거나 식사 후 더부룩함이 계속된다면 그건 당신 위가 보내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조금만 귀 기울이면 당신의 위는 다시 평온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당신 곁에 있을 법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따라 조용히 다가오는 병들을 마주했습니다. 이야기 속 그들은 처음엔 무심했고 어쩌면 당신처럼 괜찮겠지라며 넘겼습니다. 하지만 병은 기다려주지 않았고
결국 어느 날 몸이 먼저 말을 걸어왔습니다. 당신은 지금 어떤 신호를 느끼고 있나요? 숨이 차고 잠이 오지 않고 화장실을 자주 가고 괜히 무기력하고 그냥 나답지 않은 느낌. 그 모든 건 몸이 당신에게 보내는 조용한 구조 신호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영상을 통해 경고를 드렸고 이제 선택은 당신의 몫입니다. 당신은 아직 바꿀 수 있습니다. 그 시작은 병원일 수도, 산책일 수도, 식탁 위 작은 변화일 수도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의 건강은 당신이 결심하는 그 방향으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바로 건강이었습니다.